예, 에이펙이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온 회담 결과 등을 두고 정치권에서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늘 사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들어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한 주간 아주 뜨거웠던 에이펙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굵직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일단은 어떤 점이 개인적으로 좀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지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특별히 한 장면을 인상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못하고 어쨌든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에이펙 다자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과를 입증해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우려도 많이 하셨던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부분 이 부분도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큼 잘 타결이 되었고요. 특히 한미에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하게 승인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 간의 어떤 이 동맹 관계는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갖기에 충분했고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상당히 소원해져 있었던 그래서 한중 관계가 사실상 이 관계 자체가 너무나 냉랭한 분위기로 흐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계를 개선해서 다시 원 상태로 복원시키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었다는 점은 이번 에이펙 행사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하고 정상들이 만났을 때 뭔가 매듭을 짓는 상황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7월 말부터 8월 초에 1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거 그대로 하면 나 탄핵당한다. 그리고 제2의 IMF가 온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참 아쉽게도 이번에도 합의문도 없고요. 공동 성명도 없고 공동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측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는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논의가 없다고 얘기하고 쌀하고 소고기 막았다고 하는데 미국은 100% 개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트럼프가 3,500억 달러 관련해서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거 관련해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다. 달러로 주는 게 아니라 비중은 현금이 5% 비중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나 주는지 아십니까? 2천억 달러, 전체의 57%를 직접적으로 달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하다 보니까 급기야 어떻게 얘기하느냐. 10년 동안 나눠놨다.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 거를 나눠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국부가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산업은 공동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5% 미만으로 현금 비중을 하겠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57%, 60%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관세 협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기에서도 참 안타깝게도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만나면 그런 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고요.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 서해, 우리 앞바다에 구조물을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벌써 3개 구조물을 해서 사실상
서해를 내해 중국 바다로 만들고자 하는 서해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돼서 어떤 입장을 들었는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한령 관련해 가지고 박진영 가수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뭔가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덕담 수준이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소문난 잔치 중에 먹을 게 별로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양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고위를 통해서 관련한 입장들을 내놨습니다. 각각 좀 여쭤볼 텐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 팩트시트나 뭐 합의문이 공개가 안 됐고, 그리고 미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합의를 문서화했는데 지금 서명까지 마쳤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한중 회담도 언급해 주신 부분 비롯해서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 없었다. 세 가지 입장 내놨습니다. 오늘도.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리고 폄훼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국익을 위해서 그런 그 행동은 좀 지양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의문이나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내용에 대한 팩트시트는 작성 중에 있고 그 MOU 문도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개가 될 것이다.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번에 뭐 빈술의 외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 지금 뭐 서해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뭘 했었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나마도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의 한중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관계를 복원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번에 해냈다면 그것으로 첫 발을 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국민의힘에서도 보여주셨어야 된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안보만큼은 보수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걸 승인을 받고 원자력 협정 개정 부분도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화가 그 빈 수레로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적 발언들을 너무 하고 계신다. 이런 비판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핵 추진 잠수함 승인 같은 네.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성과였고 뭐 그 외에도 뭐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꼽았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 진짜 제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죠? 그거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에서 필리 조선소를 지난해인가요? 1억 달러를 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거기 도크가 사실상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만든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조선 업계의 어떤 그런 능력을 사실상 미국에 이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만들어지죠? 그게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핵 연료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에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 국방이 안 된다는 굴종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외국 군대 우리나라 누가 있습니까? 주한미군이잖아요. 지금 트럼프는요.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이분은 안보라는 측면을 좀 비즈니스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이면 합의가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거를 승인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역할을 크게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역할을 크게 함으로써 뭔가 규모를 줄이고 역할을 다변화해서 결국은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봉쇄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비도 사실상 3.5로 높였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는 한미동맹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자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기를 팔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핵 잠수함 추진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시키고 자주국방이라는 그 말에 그냥 현혹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북한과 중국 측에 있는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가 추적하기 힘들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 시진핑 만나서 비공개 때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외교라는 건 가벼운 언사로 인해서 우리의 국익이 심하게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해서 진짜 승인한 줄 알더라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얼마나 챙기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에는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개별 의원들이 주장했었던 이 재판 중지법 추진을 민주당에서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11월 중순, 하순경에 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우리 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문제가 있는 법을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다가 떠넘기는 그런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이 재판 중지법을 국정보호법으로 이제 지칭을 하면서 11월 중하순경, 그러니까 이번 달 내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도 오늘 아침에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부터 해라라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불을 떼니 민주당의 물이 끓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그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에 내란 외란에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 한은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 국정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 불복하는 듯하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임기 중에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재판들을 중지한 겁니다. 그거 민주당이 요청한 거 아니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판단해서 헌법 84조의 정신을 입각해서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질문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었고 법원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국정 안정을 해치려고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고 헌법 84조의 정신을 정확하게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이 헌법 그 84조 보호법 또는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재판이
이것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안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 5개의 재판부의 재판관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사법부에 대해서 낙인 찍기 하고 재판부를 지금 좌표를 찍으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 보고 그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래서 국정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통해서라도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부분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볼 때 비겁한 변명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가 짐입니까? 짐이 국가입니까? 죄를 지었으면 재판 받아야죠.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헌재 재판 앞두고서요. 헌재 재판관 이름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헌재 재판관 앞에서. 그때 압박을 하셨다는 거 잊지 말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헌법 84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형사소추에서 소추가 통상적으로 기소입니다. 추가 재판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헌재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잖아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추는 기소해야지 맞는 겁니다. 맞잖아요. 국회가 탄핵을 소추했는데 추가 재판이라고 하면 국회가 재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헌재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는 재판이 아닙니다. 소추는 기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정조사법 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해서 국정조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재판이 나왔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소입니다. 재판과 소추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84조를 수호한다. 헌법을 능멸하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국정은 어떤 걸 가지고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고 저는 묻다 이무법을 하나 발의를 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는 걸 차라리 하십시오. 왜 배임죄도 없애고 그리고 제3자 뇌물죄도 사실 개정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도 다 개정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단이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거, 제도를 망가뜨린다는 게 이게 헌정을 유린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단순히 한 건이 아닙니다. 이 관련된 법 바꾸고 있죠. 그리고 재판관은 대법관들을 14명에서 26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늘리려고 합니다. 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고 또 4심제를 도입한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나더라도 이거를 헌재로 끌어올려서 유죄 판단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기소하고 재판받지 않고 관련돼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고 재판을 중지시키고 공소를 취소하는지 이거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이 멈추면 민주주의가 멈추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치가 이어질 곳 바로 이제 국회 첫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끝냈고 정부가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던가 아니면 뭐 국민 성장 펀드 그리고 확장 재정을 놓고 여야 간에 또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12월 2일이 처리 시한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때까지 좀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법정 시한은 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실 계획이신데 아마 보다 구체적으로 728조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그만큼 우리의 이제 경제적 규모도 커져 있고 또 들어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 국방 예산 3.5% 인상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기존의 한 2.5%대에서 3.5%대까지 굉장히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도 있지만 미국 측의 요구도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강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일정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재명표 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전 그것은 딱지 붙이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산에 이재명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또 올해 간신히 지금 그 소비 쿠폰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경제를 좀 그 증시를 좀 이렇게 좀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1%의 성장대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재정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경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할 부분 또 그리고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깎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했을 때 뭐라고 비판했는가 그 비판을 되새겨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시려면 합리적인 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정부에 있을 때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죠. 그래서 초유의 감액 예산을 했습니다. 감액 예산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다 어떻게 보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 감사원,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본인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다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본인들이 하면 절대선이고 남들이 하면 다 발목 잡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 올해 예산이 670조 됩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이요 728조 원입니다. 50조가 늘어났습니다. 50조. 그리고 저는 참 답답한 게 국채를요 한 해 110조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가 채무가 1,300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해 110조씩 부채를 늘린다고 합니다. 아니 미래 세대의 몫을 끌어다가 퍼주기 하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물론 지금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 누가 갚습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습니다. 갚을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왜 국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는 건전 재정 기전을 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맨 거를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아주 대놓고 확장 기조로 하는데 그렇다면 왜 어떤 데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이재명표 예산인 거죠. 사실상 지역사랑 상품권 이 부분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국민의 이 돈 그리고 미래 세대의 몫을 강탈하려는 지금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송곳 예산을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빈희 과방위원장이 국감기간에 있었던 딸의 결혼식 그리고 MBC 간부 퇴장 논란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 내려놓고 수사에 응해라라고 이제 사과 이후에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거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최민희 위원장이 그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면 이것이 과연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할 정도의 그러한 그 상황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조금 더 그 상임위 운영을 좀 공정하게 또는 지난번 MBC 본부장의 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자녀의 혼사와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이 받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받은 부분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축의금을 본인이 아는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한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특히 위원장직을 사퇴해라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로 비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실 거고요. 또 특히 정청래 대표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최민희 위원장에게 우려도 전달을 했고 또 사실관계도 확인하겠다고 한 만큼 그런 그 당에서의 조치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그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놓은 입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감을 평가하면서 여기서 좀 정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은 이 사퇴 요구까지 가는 건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희가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기 전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 봅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예전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그 당시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초엘리트로 규정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그래서 그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다.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이해관계, 인간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인식 하에서 국정감사 시즌에 국정감사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 한복판에서 야외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본인들은 초엘리트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과는 다른 인간관계가 있어서 충분히 이건 납득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도 넘어서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이 어땠습니까? 본인의 딸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날짜를 모른다. 그러면서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내가 몰랐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지난해 결혼식을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혼식은 올해 430일이 지난 상태에서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수금하려고 했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돈 돌려준다고 하다가 우리 보좌관한테 그 메모를 전달하다가 걸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100만 원 단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100만 원 단위 받는 거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영이 고착화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겠지만 아닙니다. 제 분노할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얘기하면서 또 그 사이에 또 노무현 정신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이는 곽상원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게 노무현 정신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반성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여론 동향을 두 분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이 리얼미터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조사가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이펙 주간에 이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였고 중도층이나 충청 또 TK 등 변동이 많은 지역이라던가 또 60대와 가정주부 등 뭐 생활 밀착층을 중심으로 긍정 평가가 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고 좀 에이펙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 여론조사는 사실상 뭐 그 구체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추이가 중요한데요. 이번에 반등을 하게 된 것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가 이제 외교 슈퍼위크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한미, 한중, 한일 또 다자 에이펙에서의 정상회담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고 사실상 기대 이상의 성과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젠슨 왕이 엔디비아에서 GPU 26만 장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달에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GPU 5만 장 확보를 공약할 정도로 굉장히 GPU 확보가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도달하기도 어려운 가짜 공약을 제시했다 이러면서 공약지까지 찢는 그런 퍼포먼스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5만 장의 5배가 넘는 26만 장을 우리가 확보하기로 했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냈다라고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고 일부 또 지지를 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번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생활 밀착형 또 민생 경제에 도움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온다면 지금의 지지율 추세가 계속해서 반등 추세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10월 1주차 때 53.5%였다가 그 이후에 소폭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10월 5주차 에이펙 기간에 다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이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경사가 열렸죠. 에이펙이 열렸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사가 있고요. 아무래도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 보면 서로 웃고 뭐 좋은 거 먹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덕담하고.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건데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에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하고 이미지 어떤 이런 부분은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웃으세요. 그렇지만 외교라는 게 앞에서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속 있게 우리 것을 챙기냐의 부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 관세가요 여전히 25%를 막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을 해서 종지부를 찍어서 15% 막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패착이 뭐냐?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는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그런데 이 중요한 한미 FTA의 어떤 지위국으로서의 어떤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고요. 우리는 0%에서 25% 여전히 막고 있는데 일본은 2.5%에서 25로 올라갔다가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5%가 올라갔을 뿐이고 우리는 아예 지금 여전히 25%를 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반도체 협상 관련해서도 최애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미국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조차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청구서는 쌓이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됐을 때 국민들이 현실 직시했을 때 저는 뭐 지지율 오를 수도 있고 내려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함께 좀 살펴보면요. 양당의 격차는 좀 벌어졌습니다마는 화살표의 모양을 보시는 것처럼 양당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당의 지지도가 함께 상승했다. 이거는 어떻게 좀 분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아무래도 정당에 대한 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국가적 행사인 에이펙과 관련돼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을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깎아내리기 위한 논평들을 부정적인 논평들을 냈는데 아마 각 당의 지지층들에게 소구되는 측면은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정치를 국내 정치로만 매몰해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전 세계와 그 세계적인 추세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될 것이고요. 우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 정치로 상대당을 공격하고 그것도 그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희희낙낙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위중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보수 지지층에서도 깊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나온 여론에 대해서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답습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미 동맹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그때 가치 동맹해서 굳건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이든을 만나기 전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대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했다고 해서 바이든 미국 쪽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 때 어떻습니까? 이른바 이제 죽창가로 대변되는 해서 반일 감정을 끌어올려서 지지율을 견인하는 그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거를 복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굴욕적인 외교다. 심지어 더러운 자위대 군합발이라고 그 민주당에서 비판을 강하게 했는데 이번에 일본 정상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일정 부분 중도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에서 같이 봤던 가치 외교의 어떤 근간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행스럽게 따라가지 않고 민주당, 야당 시절에 했던 그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경도됐던 그런 외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도해야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